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은 시어머님의 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뒤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함께 해왔던 곳이야.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절대 이 집만큼은 팔지 말고 가끔 내려와서 우리를 추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옥상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참 좋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 집만큼은 첫째 니들이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를 잘 고치면 별장으로 쓰게 해도 좋을 거야. 어머님, 치료 잘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명심해라. 이 집은 첫째 니들 집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둘째 니들도 알아들었지? 그 말에 서방님과 동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자식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이 장남인 우리에게만 집을 남겨주신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님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목 놓아 울며 슬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고 더욱 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서방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는 언제 봐도 경치가 참 좋네요.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별장처럼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관리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어. 집값이 얼마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2억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반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서방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은 형한테 준다고 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유산으로 남기신 건데 우리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형수랑도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야. 반반 나눠야 공평하지. 그럼 집을 팔아서 나누겠다는 거야? 엄마 유언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집을 팔겠다는 건 아니야. 대신 현재 시세를 확인해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줄게.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서방님이 망설이며 말끝을 흐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주버님 말이 맞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장남이라고 유산을 다 가져가는 법이 어딨어?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신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 집안의 윗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버님이랑 형님 뜻에 따르도록 하자. 그래도 그건 좀 아닌데. 서방님이 어물쩡거리자 동서가 단호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글쎄 동생은 형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니까. 결국 서방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서방님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남았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고 얼마 뒤 우리는 약속대로 집값의 절반을 서방님 부부에게 나눠줬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유산 문제로 인한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님 기일날이 다가왔고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며 당부를 하시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 간단하게라도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요. 거창한 제사상이 아니라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로만 준비했어요. 나물, 전, 과일, 그리고 몇 가지 찬들로 차려진 소박한 상이었지만
우리는 진심을 담아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 간단히 식사도 했고요. 그런데 제사에 참석했던 동서가 갑자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아무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으로만 차렸다지만 너무 나물 위주인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전을 좀 더 많이 부쳐주세요. 육전도 맛있던데 그것도 하지 그러셨어요. 원래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 싸주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 같이 식사하고 나면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서방님이 당황한 얼굴로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여보, 제사 음식 거들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이 어딨어. 서방님의 말에 잠시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동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원래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서방님이 한숨을 쉬며 동서를 노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전 그러면 당신도 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돕던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서방님의 일침에 동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본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가 말이야. 어머님 말씀대로 거기 리모델링해서 별장처럼 이용해볼까? 내 친구 영민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네. 영민 씨? 그러고 보니 영민 씨가 그런 쪽에 일을 시작했다고 했지? 아직 일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대신 상부상조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해주겠대. 어떻게 생각해? 영민 씨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럼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러려면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회사 대출 알아볼게. 그렇게 우리는 본가의 집을 새로 짓다시피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출을 알아보고 남편 친구 영민 씨가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해준 덕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은 순조로웠고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오랜만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본가에 새로 집을 지었다면서요? 동서, 오랜만이네. 아, 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근데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집을 엄청 예쁘게 지었다는데 완공은 언제예요? 다음 달 중순쯤 완공될 거야. 진짜요? 그럼 완공날 내려가시겠네요? 그렇지. 당연히 내려가야지. 제가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동서가 신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그날 저희도 내려가도 될까요? 거기 경치가 엄청 좋잖아요. 어떻게 집이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그래, 구경 오던지. 제 말에 동서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새 집 완공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 완공되던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본가에 모였어요. 모두가 새롭게 지어진 집을 둘러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정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며 완공을 축하했어요. 새 집은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지어져서 우리 마음에 쏙 들었고 특히나 아이들이 집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틈나는 대로 본가에 내려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가족들 모두 새 집에서 행복해했고 그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인데? 그게 곧 엄마 생신이거든요? 근데 전에 엄마한테 형님네 별장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생신 때 그 집 좀 2박 3일만 이용해도 될까요? 대신 제가 이용 금액은 드릴게요. 평소와는 다르게 동서의 어투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이용 금액까지 언급하며 어렵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가족끼리 돈은 무슨 돈이야.
어차피 비어있는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제 말에 동서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냥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날짜만 알려줘. 제가 흔쾌히 허락하자 동서가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로부터 별장에서 잘 지내고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뒤로는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이런저런 정리도 할 겸 남편과 함께 별장에 다녀왔습니다. 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름 신경을 써서 청소하고 정리해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서가 굴비 선물 세트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동서가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덕분에 정말 잘 지내다 왔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몇 번이나 감탄하셨어요.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야, 사돈어르신이 만족하셨다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네. 그런데 이런 건 뭐하러 사왔어? 제가 민망해하고 있자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동서가 내내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화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동서가 떠난 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동안 재수 씨가 예의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기분까지 드네. 그날 우리는 그동안 동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황당한 사건이 터진 날은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늦은 저녁 별장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 별장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 얼어붙어 버렸어요. 집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들도 서로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더니 그쪽도 황당하다는 얼굴로 어이없어 하던 순간 더욱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단 침입으로 우리를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이없게도 경찰서에 가야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동서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서가 우리 허락도 없이 별장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잠시 후 동서의 친구가 상황을 알자마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졌고 어지러워진 집은 결국 우리가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니들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온 건 알고 있어? 상황을 듣고 난 뒤 서방님이 연신 사과만 했습니다. 형, 미안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진짜 미안해.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틀 뒤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밤에 동서와 서방님이 서울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오히려 기가 막힌 태도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 지금 우리 보고 너무하다고 했어? 동서가 허락도 없이 별장을 빌려줘서 우리가 경찰서까지 갔다 온 건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자 동서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내려가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갑자기 내려가시니까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서의 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별장이 동서 거도 아닌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더니 동서가 정말이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왜 형님 거예요? 어머니 거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다 정리된 건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당신이 우겨서 집값도 절반이나 받았잖아.
그렇긴 한데 가족끼리 너무 냉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비어있는 집 같이 좀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별장 이용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이 서방님과 동서를 내보내며 다시는 별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보니까 그동안 간을 보고 있었던 거야. 간을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계속 호의를 베풀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본 거야. 자기들 맘대로 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지. 당장 별장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어. 그날 밤 우리는 별장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 간의 호의를 이용한 동서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고 앞으로는 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으니까요. 바쁜 회사 일로 몇 달간 별장에 가지 못한 우리 가족은 어느 날 친정 가족들과 함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지? 어찌나 놀랐던지 발만 동동 구르며 멍하니 서 있던 중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재수 씨한테 연락해봐.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 동서한테 연락은 왜 해? 제가 반문하자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볼 때는 재수 씨 짓이 분명하니까 얼른 전화해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서가 별장 비밀번호 바꿨어? 동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되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별장 내려가신 거예요? 별장 비밀번호 동서가 바꿨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동서의 목소리에서 당황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다그치자 동서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제가 지인들한테 돈을 받고 펜션처럼 대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쇠 수리공 불러서 비밀번호 바꾸게 됐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동서의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동서가 아무런 죄책감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간혹 주말에만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만 예약받았어요. 바뀐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비밀번호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꾼 뒤 동서가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재수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동서가 더욱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내내 놀릴 바에는 그게 낫잖아요. 대여해서 번 돈 절반 드릴게요. 그럼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동서의 태도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고 서방님이 연신 사과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 이건 가족이고 먹으러 떠나서 명백한 불법이야. 너도 알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여기 내려왔다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 분명히 경고했다. 서방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싹싹 빌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별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CCTV까지 설치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린 호의가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장 문제로 한 차례 큰 갈등을 겪은 뒤
우리는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평소 시어머님과 친하게 지내셨던 옆집 어르신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챙겨드리며 누군가 별장을 찾으면 즉시 연락을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우리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르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별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도 많고 좀 이상하네. 황급히 CCTV를 확인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 동서를 포함해 무려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지 다시 한번 별장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우리는 이번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결국 우리는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었지만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동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전화를 걸어온 동서가 온갖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형님 진짜 제정신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동서의 거친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동서가 할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할 소리야. 그 정도면 우리도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선은 우리가 넘은 게 아니고 동서가 넘은 거잖아. 이젠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서를 차단했고 서방님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그 뒤로는 완전히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한동안 서방님과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방님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서방님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결국 제가 문을 열어줬고 서방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혼했습니다. 이혼이라뇨? 설마 그때 별장일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서방님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서방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처가 바람을 피웠어요. 네? 바람이요? 네, 이미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한테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다 보니까 다른 물줄을 찾은 것 같아요. 돈 나올 구석이라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제가 뚫어져라 바라보자 서방님이 기막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전처가 저랑 산다 못 산다 하면서 어머니께 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셨던 거예요? 전에 일하기 힘들다고 밭이랑 논 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판 돈 전부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대신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하시면서 그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집을 남겨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 돈을 갚다니요? 돈이 어디서 나서요? 이혼하면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전처가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지만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해서 받아낼 건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주셨던 돈 전부 되찾은 거예요? 네. 전처가 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얽혀있는 것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부 돌려줬습니다. 서방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그동안 서방님이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몸도 약하고 키도 작은 서방님이 결혼했을 때 시어머님이 전 동서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 동서가 그 상황을 이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도 질릴 대로 질렸던 것인지 이를 악물고 돈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 동서가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로 우리는 서방님을 챙기며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전 동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었기에 서방님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 오히려 서방님이 안쓰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방님도 돕겠다며 일찍 집으로 왔는데 그날 서방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한숨을 쉬며 서방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 그 여자 말이에요. 감빵 같다네요. 네? 깜빵이라니요? 우리 둘 다 깜짝 놀란 얼굴로 서방님을 바라봤는데요. 그때 바람 피웠던 상대가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도 사기를 쳤나 봐요. 무슨 사기를 쳤던 건지 결국 걸려서 깜빵에 갔다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감옥까지 간 거예요? 서방님이 고개를 저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몇 달 전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 행동에 치가 떨려서 바로 차단했고요. 근데 얼마 뒤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처더라고요. 편지요? 아니 요즘 세상에 손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서방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갑자기 웬 편지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니까 아주 구구절절 애틋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은 전 남편인 저였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도소에 면회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고 눈물로 호소를 한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서방님이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그런 미친 여자랑 3년 넘게 살았던 제가 더 미쳤던 게 아닌가 싶네요. 대체 왜 그때는 그 여자가 괜찮아 보였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지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서방님이 겪어온 일들과 전 동서의 기행을 떠올리니 이건 웬만한 막장 드라마도 못 따라올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전 동서가 몇 번 편지를 보내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편지를 그냥 찢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말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